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모나크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역학 부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전자기를 들어갑니다. 14장인데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4장 A, 정전기 현상, Electrostatics. 전자기에서 정전기 현상이란 전기 현상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때 이것을 정전기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 현상에 대한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 쿨롱 법칙입니다. 전기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전하죠. 전하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 쿨롱 법칙인데 그보다 100년 먼저 쿨롱이 쿨롱 법칙을 발견하는 것보다 100년 더 먼저 질량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뉴턴이 발견했죠. 근데 재미있게도 쿨롱 법칙이 이 뉴턴의 법칙과 형태가 무척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과 쿨롱 법칙이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만유인력 법칙은 이렇게 질량이 M1과 M2 두 질량이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둘 사이에 잡아다니는 힘 F가 두 질량이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앞에 써 있는 G를 만유인력 상수라고 부르는 비례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질량에는 한 가지만 있어서 종류를 나누지 않고, 또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한 가지 종류, 인력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쿨롱 법칙,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법칙도 똑같이 두 전하가 Q1과 Q2라고 하면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인 R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 있는 이 K는 마치 만유인력 상수와 마찬가지로 전기력 쿨롱 법칙의 비례 상수인데, 그 값은 만유인력 법칙의 만유인력 상수 G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SI 단위계에서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쿨롱 제곱 이렇게 비례 상수의 단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계를 다른 걸로 쓰면 이 앞에 있는 상수값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양전하는 플러스로 음전하는 마이너스로, 그래서 Q1과 Q2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두 개의 곱이 0이면 0보다 크면 청력이고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인력인 그런 두 가지 종류의 힘을 작용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기 현상과 관련해서는 물질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도체고 다른 것이 절연체 또는 부도체입니다. 도체란 무엇이냐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인데, 전류란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리, 은, 금과 같은 금속은 다 도체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에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 열쇠는 금속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전구에 불이 오는데, 절연체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물체고 나무나 유리나 수지나 이런 것들이 절연체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무에다가 도선을 연결해서 건전지를 연결하면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연체는 전류를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도체의 경우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 안에 전하는 잔뜩 들어있지만 겉으로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도체 안에 들어있는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전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 옆에 이렇게 양전하를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체 안에 있는 전하들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전하는 골고루 섞여 있다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양전하를 갖고 오면 그 가까운 쪽에는 음전하가 오고 먼 쪽에는 양전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 도체에다가 이번에는 양전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음전하를 가까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운 쪽에는 양전하가 오고 반대쪽에는 음전하가 오겠죠. 그리고 이 양전하, 나눠지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은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양전하와 음전하를 없앨 것 같으면 다시 잘 섞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쿨롱 법칙을 적용하는 예제를 먼저 하나 풀어보겠어요. 여기에 지금 Q1이 이게 점전화라 크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크기는 생각하지 않는 전화를 우리가 점전화 이렇게 부르는데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 C자로 표시하죠. 이게 SI 단위계의 전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점전화가 Q1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인 전하가 여기 하나 있다고 하겠어요. 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쓰냐면 사실은 전기력은 굉장히 센 힘이어서 1쿨롱과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작은 전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전하가 하나 있다고 하겠어요. 이 음전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라고 하고 둘 사이의 거리는 10m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뭐냐면 자, 저 음전하 때문에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얼마일까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쿨롱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쿨롱 법칙은 자 이것이었죠. K, Q1, Q2, R 나누기 R 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 다 주어졌죠. 그래서 그 숫자들을 여기서 이렇게 대입합니다. 우리 SI 단위계를 쓴다고 생각하면 단위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모든 값들을 SI 단위계로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례상수 K도 8.99 곱하기 10의 9승, 사실은 9 곱하기 10의 9승에도 그렇게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하를 플러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집어넣고 거리의 제곱 이렇게 했죠.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고 단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SI 단위계의 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부호가 이렇게 있죠. 이 마이너스 부호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인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전하에서 음전하를 향해서 작용한다. 서로 잡아다니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Q1, Q2가 8m 거리에 있고 그 위로 빗변으로 5m씩 해가지고 Q3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면 3대 4대 5인 그런 그림이 되죠. 이때 여기에 Q1과 Q2가 Q3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계산해 가지고 Q1이 작용하는 힘과 Q2가 작용하는 힘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대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하 3개가 이렇게 있는데 Q1이 Q3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습니까? 양전하고 양전하니까 청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고 우리가 힘을 표시할 때 누가 누구에게 작용하는 것까지 표시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F3원은 원이 3에게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2가 Q3에 작용하는 F32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는 양전하고 다른 하나는 음전하니까 인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R13와 R23 거리가 같으니까 힘의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31은 우리가 아는 거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걸 다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3.6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이렇게 나왔죠. F32는 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6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앞에 부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플러스는 청력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Q1에서 Q3한테 작용하는데 Q1 쪽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 더 먼 쪽으로 작용하죠. 이게 바로 청력이죠. 근데 Q3, 2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력이다. 이거는 Q3에서 Q2를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에 둘을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는 이 선에서 이 선의 수직인 성분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 성분, 이 수평 방향 성분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각을 수평 방향과 F31 사이의 각, 이게 F32 사이의 각도 세타겠죠. 이게 똑같이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F31 코사인 세타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3대 4대 5 해가지고 바로 5분의 4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5.76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렇게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력을 바로 계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단계를 거치면 문제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장은 뭐냐면 전하가 전기력을 받는 공간입니다. 원래 처음에 전기장에 대한 개념은 전기력에 대한 개념적인 아주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고 도입이 됐어요. 이 전기력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전하들 사이에도 작용하는데, 이 전하, 저기 있는 전하가 저쪽으로 좀 이동하면 이 전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바뀌겠죠. 근데 이 전하한테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저기 있는 전하가 이동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기 있는 전하가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다 전화를 갖다 놓으면 전기장이 전화를 받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기에 뭐 있는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 전기장만 알면 전기장에서 전화가 받는 전기력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력의 정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화가 전기력을 받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전화를 하나 갖다 놓으면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전기장인 공간에는, 이미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그 주위에 다른 전화가 있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전화를 갖다 놓으면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기 현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도 다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중력장은 무엇한테 힘작용하는 공간입니까? 질량이지요. 그래서 질량의 효과가, 질량이 주위 공간을 중력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중력장의 질량을 갖고 오면 중력을 받아요. 전기장은 어떤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전하가 주위의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들고, 여기에 다른 전하를 갖고 오면 그 전하가 전기력을 받지요. 마찬가지로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장은 무엇이 만들겠어요? 자석이 만들죠. 여기 자석을 가지고 오면 주위 공간을 자기장으로 만듭니다. 이 자기장에다가 다른 자석을 갖고 오면 이 자석이 자기력을 받죠. 그래서 쿨롱 법칙에 의해서 이 전하와 전하가 직접 힘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에 있는 다른 전하가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까 얘기했던 개념상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에 놓인 전기력이 어떤 힘을 받을까? 너무 쉽습니다. 전기장이 2인 곳에 전하 Q가 놓이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거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 2인 곳에 Q를 곱했더니 QE가 바로 전기력이고, 그래서 그때 받는 전기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쿨롱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공간에다가 Q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F라는 힘을 받았다면 그 F라는 힘을 Q로 나눈 거, 이게 바로 그 점에서의 전기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전기력이 작용하는 순서는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 전하가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나중 전하의 처음 전하가 만든 전기장 때문에 전기력을 받는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전화를 갖고 오면 그 전화도 주위를 또 전기장으로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만들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만든 전기장은 자기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전기장은, 이 전화를 갖고 오면 남이, 다른 전화가 만든 전기장만 나한테 전기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예제에서 여기 Q3를 갖다 놓고 우리 전기력 구했죠. 근데 이번에는 Q3를 아직 가져오지 않았어요. Q3를 아직 가져오지 않고 Q3가 놓인 위치에 전기장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기장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Q3를 먼저, 이 Q3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먼저 구해놨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나 Q3를 가져놓기 직전 Q3가 놓인 위치에 있는 전기장을 구하라, 이런 문제라면 아까 우리 F는 Q3E가 성립할 텐데 아까 우리가 F를 구해놨었죠. 그리고 Q3는 5쿨롱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 전기장만 구하라 라고 하면 요거 Q3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아까 F는 Q2니까 이 전기장의 단위는 힘 나누기 전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에 다니는 뉴턴 퍼 쿨롱이 전기장에 다니고 전기력을 그 전기력을 받은 전하로 나누면 그 전하가 놓인 위치에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도 벡터인데 전기장의 방향은 그 전기력의 방향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전기장 문제를 풀겠습니다. 점전화 Q가 하나 있는데 그 Q 주위의 모든 점에서 전기장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Q가 먼저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리 R이 되는 이 R은 막 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점이죠. 일반적인 거리죠. R이 되는 곳에 여기 전기장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여기에 시험전화, 전기장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가져다 놓는 전화를 시험전화라고 합니다. Q'이라고 하는 전하량이 Q'이라고 하는 시험전화를 가져오면 이때 시험전화는 양전하여야지 됩니다. 우리 처음에 가져다 놓은 전화는 양전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전화는 양전하가 돼야지 되는데 이 시험전화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먼저 구하겠어요. 무엇으로 구합니까? 쿨롱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전기력의 세기 크기는 이렇게 됐지만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됩니까? 전기력의 방향은 자 이렇게 멀리 나가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레디얼 디렉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으로. 이거 양전하와 양전하니까 청력이죠. 그래서 지름 방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이 전기력을 Q'으로 시험전하의 전하량으로 나눈 것이니까 R제곱분의 KQ가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죠.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F방향, 다시 말하면 지름 바깥으로 나가는 지름 방향, 바깥으로 나가는 지름 방향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기장은 공간이 전기장이라는 성질을 띈 것인데 이 전기장이 눈으로 봐서 압니까? 모릅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이걸 눈으로 봐서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패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기적 선을 그렸어요. 전기적 선을 그려가지고 전기장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전화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에는 전화가 전혀 다른 데는 없고 점전화 하나만 있다면 그 점전화에서부터 양전화라고 하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음전화라고 하면 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의 전기력선은 반드시 양전하에서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음전하로 들어와서 끝납니다. 시작은 어디서 해요? 양전하에서 합니다. 끝은 어디서 해요? 음전하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하가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여기에 면 위에 균일하게 양전하가 A라는 곳에 분포되어 있고 B라는 곳에 음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는 어떤 전기장이 생기냐면 균일한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균일한 전기장을 E라고 하고 두 판 사이 거리를 D라고 하겠어요. 그때 여기에 이렇게 평행하게 전기력선을 평행하게 그렸죠. 그리고 이 전기장의 방향이 어디나 다 똑같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전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전부 같으면 다시 말하면 이게 단위 면적당의 밀도가 다 같으면 이게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을 그려놨을 때 아까 양전하에서 그렸을 때 어떻습니까? 양전하 가까운 데서는 전기력선의 수가 더 많죠. 근데 멀리 갈수록 듬성듬성해지죠. 이렇게 전기력선을 가로주는 넓이에 대한 밀도가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그렇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하가 움직일 때 이 전하한테 한 E를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균일한 전기장 E가 있는데 거기에 점전하 Q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어떤 힘 받아요? 쿨롱 힘 받죠. 쿨롱 힘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Q에다가 2를 그냥 곱한 것이죠. 근데 전하가 움직이더라도 이 힘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전하가 움직이는데 받는 힘이 안 바뀌면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 하면 되죠. 그래서 그때 한 일은 F 곱하기 D인데 F는 QE니까 QED가 이게 한 일이다. 전기력이 또는 전기력이 이 전하한테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변하지 않는 전기장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점전하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Q라는 점전하가.
근데 여기 R 되는 곳에, 여기 RB 되는 곳에 A라는 점에 Q라는 점전화가 있는데 RB라는 곳에, 자, B점입니다. 거기에 Q'이 있다면 Q'의 전기장은 어떻습니까? KQ 나누기 RB 제곱 그러죠. 그래서 RB가 바뀌면, 이 거리가 바뀌면, 점전화 Q로부터 거리가 바뀌면, 이렇게 거리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지죠.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이제 B에서부터 C로 Q'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전기력이 B에서부터 C까지 가면서 한 일을 구하면 이렇게 바뀌는 힘이 한 일은 그냥 아까 일정한 균일한 힘이 움직이면서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하면 됐는데 이때는 힘 곱하기 거리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이때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적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적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 적분했다고 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B에서부터 C까지 여기 Q에서부터 거리가 RB가 되는 곳에서 RC가 되는 곳까지 이동했을 때 전기력이 한 일은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했든지 관계없이 항상 똑같이 적분해서 구하는데 적분해서 구하면 RB분의 KQQ' 빼기 RC분의 KQQ'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무엇을 정의할 수가 있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력처럼 한 일이 변화는 이미 한 일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의존하지 않고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 5장에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배웠댔어요. 포텐셜 에너지란 뭐냐면 물체를 한 위치에서 고정된 기준점으로 이동시킬 때 기준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인점입니다. 그 기준점으로 이동시키는데 한 일을 그 힘 그때 한 일을 하는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위치에서 고정된 기준점으로 이동시키는데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기준점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여기 y는 0이라는 좌표계의 y 원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저 y만큼 높은 데서 기준점인 y는 0까지 가는데 중력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중력이 한 일은 바로 mgy가 되죠. 그래서 이 mgy가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도 그래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방금 B에서 C까지 그래서 거리가 점전화 Q로부터 거리가 RB인 곳에서 RC인 곳까지 이동하면서 한 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RB분의 KQQ' 빼기 RC분의 KQQ' 그랬죠. 그런데 이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어디를 정하는 것이 좋냐면 무한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전하들이 있을 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를 정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다고 하겠어요? B라는 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B라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갖고 갈 때? 네, 무한대까지 갖고 갈 때 전기력이 한 일. 그래서 여기에 WR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R이라는 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R에서 무한대까지 갖고 갈 텐데 RC에다가 여기다 무한대 대입하면 그건 뭐가 돼요? 분모가 무한대면 0이죠. 그래서 뭐만 남냐면 R분의 KQ'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점전화 Q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KQQ' 나누기 R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포텐셜 에너지 구하기가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여기서부터 무엇을 정의할 수가 있냐면 우리 잘 아는 전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전위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마치 전기력과 전기장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 전기력을 알면 그러니까 전하 Q가 받는 전기력을 알면 전하 Q를 놓은 곳에 전기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력을 Q로 나눈 것이었죠. 우리 똑같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아는데 어떤 위치에서 전하 Q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그 점에서의 전위가
바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W 무한대 그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Q 프라임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위가 바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때 전위의 단위는 바로 뭐냐면 볼트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볼트가 전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14장에 한 절반쯤 했습니다. 우리 아직 문제도 풀지 않았는데 절반쯤 해서 여기서 14장을 전반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여기에 전위에 대해서 예제 조금 더 풀고, 우리가 매 장마다 우리 객관식 문제 풀었죠. 그렇게 객관식 문제 푸는 것은 우리 14장 B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모나크 기초물리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